네, 1시 반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입니다. 호주 전문가와의 라이브 토크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우리 공단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도 상반기 화상 면접 주간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두 번째 월드잡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용주 대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호주 전문가와의 라이브 토크 콘서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호주 취업 비자 등 호주 취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50분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질문지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사항들에 대해 15분간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 마지막 20분간은 실시간 채팅 Q&A 시간을 가져보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정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단계, 정보 제공, 해외 취업 연수, 해외 취업 알선, 취업 후 지원으로 나누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해외 취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현재 진행하는 것과 같은 해외 취업 설명회, 영문 이력서 작성법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통합 정보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운영을 통해 해외 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 진출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직종별로 어학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K무브 스쿨이라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 박람회 또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잡 플러스의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뿐만이 아니라 코트라, 무역협회, 알선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있어 다양한 구인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위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플러스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서울과 부산, 군산, 그리고 통영, 국내 4개 도시의 해외 취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추가 정보를 희망하신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월 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취업과 호주 비자 정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호주 정보 및 취업 정보, 그다음에 호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자세히 아셔야지 호주로 와서 일을 잡고 이제 앞으로 호주로 추후에 더 다른 비자 같은 정보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호주 지역 정보를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연락을 주세요. 지금 현재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추후에 언제쯤 호주 국경은 인제 열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토픽에서 다루고, 그 위에 호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 옵션, 그다음에 어떤 비자 카테고리 안에 어떤 직업군들이 제일 많이 학생들에게 선호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떤 직업군으로 와서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 토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인제 취업 비자 사례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취업 비자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호주로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주 정보 및 취업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그 호주에 관심이셔서 이제 여기 오신 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호주는 땅덩어리는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 비해서 한 35배 정도 크기가 커요. 그런데 인구는 한국이 한 절반 정도죠. 2,550만 명 정도 인구가 지금 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이 넓은 대신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 적은 인구수도 호주 전체 60%는 이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린 각 메이저 도시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중에 시드니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수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20% 전체 인구수의 20%는 시드니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드니는 사실 호주의 캐피털 시티는 아니에요. 호주의 캐피털 시티는 캔버라인데 시드니가 거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20%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를 하고 있다니 되게 인구 밀집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주로 또 많은 분들이 호주로 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추후에 영주권이라든지 이민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호주는 되게 개방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전 국민의 25%는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국에 살다가 호주로 딱 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이제 원어민 선생님 말고는 되게 외국 분들을 많이 접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근데 제가 호주에 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여기는 정말 어느 나라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국가 여러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제 첫인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호주는 정말 조금 오픈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140여 개국에서 이민을 오는 뭐 거의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이민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호주 환율이 한 86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잠시 쉬는 시간에 이게 PPT를 조금 변경했거든요. 호주 환율이 지금은 878원까지 조금 올라갔어요. 네. 제가 유학을 올 때는 1,000원까지도 갔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경제가 안 좋았을 때는 700원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율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기본적으로 800원에서 850원 조금 환율이 높아졌다 하면 지금 870원, 880원까지 가는 게 호주 환율인 것 같아요. 이게 호주가 땅이 또 크다 보니까 호주 내에서는 이제 시간대가 거의 다른 5개의 시간대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30분 간격으로 도시마다 틀릴 수도 있고 1시간 간격으로 도시마다 틀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로 와서 취업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을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호주에 취업 비자라든지 호주로의 일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호주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왜 호주로 와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왜 호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민을 오픈해 놓은 국가예요. 그다음에 복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호주로 이민 오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 취업 비자를 받고 호주에 와서 일을 하면 영주권, 즉 이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비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제 취업 비자를 호주로 받아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주는 전 세계에 손가락 꼽힐 정도로 임금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인제 임금도 높고 복지 시설도 좋으니까 '이왕 일을 할 거면 호주같이 조금 같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에서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호주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는 노동 복지 시스템이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휴가적인 부분만 계산을 해도 인제 뭐 1 년에 4주 가까이 휴가를 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법적으로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뭐 한국처럼 뭐 3일 이상 연달아 쉬면 책상을 비워야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이게 회사 자체에서 컬처적으로 이렇게 encourage 하는 게 이왕 갈 거면 1-2주 붙여서 갔다 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요. 호주에서 시티로 나오는데 기차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랑 뉴이어 끼워가지고 한 2-3주 정도 휴가를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그다음에 눈치 안 보고 휴가를 갈 수 있고 일하는 시간도 법적으로 38시간 딱 이렇게 풀타임일 경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호주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렇게 뭐 저희 회사 앞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12시 이후부터는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호주 분들이. 그게 일을 하면서 뭐 맥주를 마신다라기보다는 호주가 일 주일에 38시간 근무를 하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 5 일이면 4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는 4시간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 2시간, 두 번째 주 2시간, 4시간을 빼버리니까 12시만 되면 다 일이 끝나요. 그렇게 2주에 이제 76시간을 맞춰 버리는 거죠. 그렇게 딱딱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 금요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진짜 나와서 12시부터 거의 맥주를 드시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딱 일한 만큼만 일하고 받을 만큼 받고 그게 인제 호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뭐 여러분들이 와서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오버시 워커다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호주 노동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 내가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인제 뭐 그런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정말 내가 일하고 이런 것들 호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호주 정부에서는 모니터링을 자주 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쪼금이라도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인제 일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을 발견을 하면 정말 그 고용주한테 심각한 벌금을 주거나 매기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주도 자기가 무서워서 페이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휴가 보내줄 거 다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페이가 높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호주에 딱 처음에 왔던 이유가 처음에 크게 제가 모았던 돈이 없었어요. 그 모았던 돈이 없었는데 호주에 오면 좀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에서 1-2주 벌었을 때 돈이 거의 2 주마다 한 번씩 급여가 들어오니까 바로 내 생활비로 결제를 할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쪼금 적은 초기 자본으로 호주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돈을 불려 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호주 비자 취업 비자가 좀 인기가 있고요. 뭐 그 뒤에 취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스킬과 능력, 경험 그다음에 뭐 안전하다라는 거, 한인 커뮤니티가 또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일을 하면서 영어적인 부분도 내가 많이 임프루브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호주 취업 비자가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저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던 거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9가지 이유 때문에 호주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걸 바탕으로 또 이민 혹은 뭐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기술 향상을 해서 다른 나라로 또 취업을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주는 페어워크 옴부스만이라는 정부 기관이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 기관은 하는 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정말 많은 다양한 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내 고용주 입장에서도 조금 잘못하다가 이렇게 걸렸을 때 본인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데 불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워커들한테 법에 맞춰서 줄 건 주고 휴가도 보내야 될 건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조금은 인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커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온라인에 그냥 올려 버려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옴부스만 들어가서 그냥 신고를 해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워커들이 그거에 벌금이 막 3억씩 막 3억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인 그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조금 임금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벌금도 엄청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호주로 왔었을 때 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호주로 오셔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한인 그 커뮤니티
라든지 한인 호주 일자리 소개 사이트 통해서 일을 많이 구하세요.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호주의 대표 일자리 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요. 이력서를 제출해서 인터뷰를 보고 일을 많이 구하세요. 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한인 이런 일자리가 사이트가 아니라 무조건 돌면서 이력서도 뿌려봤고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이력서도 제출해 봤는데 두 방법이 다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닷컴, 인디드, 조라, 커리어원 이런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에서 오피셜하게 잡액티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게재하고 있어요. 그 호주 정부에서 제공한다라고 해서 호주인들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호주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호주 일자리 제공 사이트를 통해서 어 이력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보고 잡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호주로 어떤 비자로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내 직종으로 호주에 얼마나 많은 잡 디맨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식닷컴이라든지 인디드 그다음에 호주 잡 액티브 사이트 구글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직업군이 얼마나 많은 디맨드 수요가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호주 취업 비자를 설명했는데 "왜 지역을 설명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호주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각 주의 주도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20%는 시드니 지역에 분포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호주 지역의 대표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잡을 찾아 나가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모든 분야의 일거리가 많을 거고 그렇다 보면 내가 이 지역을 타겟으로 두고 일자리를 찾는다면 조금 더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호주 지역 정보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드니 호주 하면 시드니죠. 호주 하면 시드니인데 그 시드니 지역에 어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해외에서 LA 한인타운 말고 제일 큰 한인 밀집지가 시드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여러 번 계속해서 시드니를 가지만 갈 때마다 '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되는 지역이 시드니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장점은 그거예요. 호주인들이 제공하는 로컬 잡뿐만 아니라 그 시드니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나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 비즈니스들이 한국 워커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한인 업체에서 일자리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시드니는 타 지역에 비해 로컬 잡도 많고 한인 잡도 되게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낙 그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정착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거나 하시는데 조금 이점이 있고요. 반면에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내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생활비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인제 '타 지역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멜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요번에 인제 작년에 팬데믹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멜번에서 대유행이 불어 가지고 호주는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멜번 지역은 이제 로컬 잡은 항상 많고요. 근데 이제 한인 잡은 시드니나 브리즈번 좀 이따 설명드릴 브리즈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드니보다 더 많은 이벤트라든지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이 멜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틈새 시작으로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인제 지원해 볼 그런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멜번을 두 번째 도시로 넣었고요. 이제 멜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그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지역이긴 것 같아요. 이제 그 시드니는 요 지도에 보이시는 그 뉴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주의 주도고요. 인제 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주의 주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상단에 퀸즐랜드라는 지역의 주도는 브리즈번이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씨가 좋기 때문에 농장들이 많아요, 근교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뭐처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브리즈번으로 들어오거나 시드니로 들어와서 각 다른 지역으로 많이들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멜번 소개할 때 잠시 언급드렸죠.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멜번은 알아도 브리즈번 모르시는 분은 많거든요. 근데 한인 커뮤니티는 멜번에 비해 비교 안 될 정도로 브리즈번이 크기는 커요. 그래서 이제 브리즈번에도 한인 잡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전에는 시드니나 멜번이나 한인들 악덕 업체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옴부스만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철저하게 활동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악덕 한인 업주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지금 뭐 한인 레스토랑이라든지 한인 건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페이 받는 거 보면 저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잘 받고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요. 일하는 시간도 워커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한인잡이 옛날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브리즈번은 시드니랑 멜번에 비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요. 인제 방값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이 시드니나 멜번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브리즈번에 많이 오시고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분들은 1년 뒤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을 하려면 대부분이 이제 농장이나 공장 인제 그런 농촌 지역으로 가서 그런 일을 특정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브리즈번에서 1 시간 떨어진 거리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장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와서 그 농장 지역으로 가서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다시 브리즈번에 와서 시티 쪽에서 일을 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리즈번은 학생 비자 홀더보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셔 가지고 정착을 많이 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다음 캔버라, 아델레이드, 퍼스, 다인, 호바트, 골드코스트는 제가 인제 임의적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거의 한 80-90%의 학생분들은 아까 앞서 PPT에 보여드린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으로 인제 캔버라, 아델레이드, 퍼스, 다인, 호바트, 골드코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거리는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캔버라, 퍼스, 아델레이드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외 지역에는 가면 좀 일거리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인제 저희가 호주 전반적인 지역이라든지 호주에 취업 비자로 오는 이유들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현재 호주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한국처럼 이제 해외 입국하는 것들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인제 추적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인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것들을 완전 봉쇄해서 그냥 나라 안에서만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후자의 나라들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됨을 보이는 시점에 바로 국경을 봉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인제 아이와 자녀와 배우자와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의 가족분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호주로 입국하는 것은 완전 봉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일 끝 현재 뭐 4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호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자가 격리한 상태에서 인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 그런 케이스 말고는 로컬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한 명이 인제 그 쿼런타인 호텔에서 인제 어떻게 감염이 되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로컬로 들어와서 이렇게 퍼뜨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어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바로 락다운을 시켜버려요, 시티를.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그래서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방역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다 뚫혔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세 조치를 3월 달에 딱 했어요. 그다음에 쭉 완화되나 싶더니 이렇게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멜번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멜번 지역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그게 인제 작년 한 7 월부터 이제 시작된 멜번 지역 2차 유행이에요. 그러나 이 멜번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제 주간 경계도 다 봉쇄를 해 버렸어요. 시드니에서 멜번, 멜번에서 브리즈번, 멜번에서 시드니도 이동 못하게 다 제한을 시키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고요. 그 멜번도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잘 막다 보니 거의 대부분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현재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한두 케이스만 나와도 저희도 한 2달 전인가 한두 케이스 나왔는데 바로 시티를 한 3-4일 정도 락다운 시키더라고요. 일도 집에서 해야 되고 인제 필수품 사러 가기 위한 쇼핑 말고는 아예 이동도 금지시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 어차피 인구 밀집이 되게 낮은 국가에 사는데 그렇게 쪼금 케이스가 나왔을 때조차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상당히 적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제 외국에서 인제 뭐 어떤 호주로 가기 위해서 취업이라든지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상태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오늘 입장해서 정보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호주는 가고는 싶은데 언제쯤 국경이 열릴까?'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인제 아쉽게도 뭐 정확한 예상 시기는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조금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면 일단은 작년 11 월에 노던 테리토리 다윈 지역에서 유학생들을 시범적으로 입국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뉴질랜드랑은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서는 특별하게 쿼런틴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5 월부터 이제 5월 말부터 멜번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고 호주 오픈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테니스 대회도 잘 치렀어요. 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멜번에서 정부에 프로포즈를 한 거죠. "우리는 인제 쪼금씩 학생을 받겠다."라고 해서 인제 쪼금씩 입국 허가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PPT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저번 주죠. 이제 저번 주에 호주도 이제 매년 예산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주 예산안 발표일은 대부분이 그 6월 말에 많이 해요. 5월 말에서 6월 말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호주는 인제 1년 주기가 7 월부터 6 월까지예요. 우리나라는 1 월부터 12 월까지잖아요. 호주는 7 월부터 6 월까지예요. 그렇게 주기를 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7 월부터는 새로운 것들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5월 말 6월 말에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이 정해지는데 이제 저번 주에 호주 국경 오픈 예상 시기에 대해서 이제 총리 스캇 모리슨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 시범적으로 입국은 계속될 거지만 전반적인 호주 개방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중반쯤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올해 하반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라든지 이제 여러 다른 지역에서 너무 심하게 또 코로나가 변이를 발생하고 확장되다 보니까 호주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내년 중반으로 예상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인제 하시는 말씀이 그 추후에 인제 만약에 인제 뭐 백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거에 대한 면역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조금씩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도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인제 백신이 얼마나 잘 효과를 발휘하는지 집단免疫이 언제쯤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별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오픈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스캇 모리슨이 발표를 할 때 중점을 줬던 국가가 한국, 대만이었거든요. 여기 국가는 컨트롤도 잘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믿고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내년에 이제 중반에 오픈할 거라고 예상은 해 놓지만 조금 빨리 선별적 국가에 대해서 입국을 검토한다면 아마 그중에 한 곳이 한국, 뭐 대만 그 정도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앞당겨진다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인제 소두는 많이 인제 뭐라 해야 될까? 끝났어요. 그래서 인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직업군들이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일단은 끝까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질문 시간에 해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호주는 1995 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나이가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18에서 30세 이하 청년들이 인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고 한국에서 호주로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방적인 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도 호주 청년들이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국가 간의 협약을 맺은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자는 비자가 승인되고 호주에 입국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내가 호주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비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호주를 입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입국일로부터 1 년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일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봐라라는 거기 때문에 한 고용주 밑에서 6 개월 이상 일은 못 해요. 그런데 내 고용주가 다른 지역에 다른 인제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브랜치에 가서서 또 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한 업장에서 최대 6 개월까지밖에 일을 못하는 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예요. 그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제한적이게 17 주까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행도 제한 없이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컨드, 서드 해서 총 최대 3 년까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일단은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 호주 퍼스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해서 3 개월 동안 이제 농어촌 지역에 가서 농어촌 관련된 잡을 하시면 아니면 육가공 관련된 잡을 하시면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전환이 되고요. 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조금 더 길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6 개월 정도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6 개월 즉 179 일을 호주 지방 지역에서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하시면 한 번 더 연장이 되어서 총 3 년까지 비자를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아마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사실 비자 신청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비자를 받고 난 뒤에 호주에 오셔 가지고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적기 때문에 제일 많이 쉽게 신청을 해서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컨드, 서드까지 연장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지방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채웠거나 아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오셔 가지고 시티에서 일을 하시면서 시티 잡을 구해서 영어도 향상 시키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인제 그런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오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컨택을 해서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게 바리스타나 웨이트리스 쪽이랑 그다음에 건설 쪽에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 분은 요리사, 셰프나 쿡으로도 레스토랑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은근히 한국에서 미용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미용사로도 일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인턴십 같은 것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제 그 호텔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F&B 부서뿐만 아니라 뭐 하우스키핑 이런 쪽으로도 일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한국 뷰티 마사지 관련된 뭐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마사지사라든지 이제 뷰티 테라피스트 같은 분들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IT 업종에 계신다든지 엔지니어 쪽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고 하면서 나이가 3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크게 제가 많이 뵙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막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 1 학년, 2 학년 어느 정도 마치시고 좀 인제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와 같은 요런 직업군, 특히 호스피탈리티, 투어리즘 관련된 직업군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비자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인제 주말에 ABC 뉴스라고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이제 공신력 있는 그 미디어인데 거기서 인제 발표를 한 게 hospitality tourism 관련된 인제 그 업종이 지금 너무나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직업군에 관련된 비자만 새롭게 나왔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인제 쭉쭉쭉 인제 한번 통계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 그러니까 백패커라고 하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홀더라 학생 비자 분들에게 이 인더스트리의 잡을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라가 인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호스피탈리티 투어리즘은 호주의 메인 산업이죠. 그러니까 보더가 열리면 사람들은 들어올 건데 이쪽에서 일할 사람들이 벌써부터 걱정인 게 호주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경력이 있거나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호주가 보더가 열릴 때쯤 해서 이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바탕으로 호주에 입국하셔 가지고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것도 한번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 소개해 드릴 비자는 졸업생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호주에서 학업을 2년 이상 하셔야지 신청할 수 있어요. 즉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한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 비자는 어떤 학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1.5 년짜리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이라든지 2 년에서 최대 4 년까지 받을 수 있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으로 나눠요. 내가 대학 과정을 공부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포스트 스터디 웍이라고 해서 2 년에서 4 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요리 과정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목수, 그다음에 용접 이런 직업 전문 학위를 공부를 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그레지웨이트 워커 스트림이라고 해서 18 개월짜리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비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비자예요. 그래서 한 고용주 밑에서 2 년, 3년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어떻게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어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보니까 이제 인기 있는 직업군은 호주에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학업을 하는 학업과 관련된 직업군들이 인기 있는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사라든지 간호사, 자동차 정비, IT 관련 업종, 유아교육, 토목 설계사, 용접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군들이 호주에서 관련된 학업을 마치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고 그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많이 일을 하시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설명드릴 거는 트레이닝 비자인데요. 이 트레이닝 비자는 인제 내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호주에 있는 그 고용주한테 내가 트레이닝을 받는다라는 그런 후원을 받아야 되는 비자예요. 그런데 어
이제 생각보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 트레이닝 비자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브리즈번 시티에도 여러 개 많은 레스토랑이 워낙 사람이 지금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닝 비자를 내주면서 인제 학생들을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트레이닝 비자는 내가 특정 레벨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향상된 실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트레이닝 플랜을 바탕으로 인제 진행하는 비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쪽의 그런 직업군이라면 이런 부분은 받기 힘들고요. 내가 어느 정도 1년 최근 2년 내에 1년 정도의 경력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체가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이 사업체가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되면 세 번째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그 고용주 밑에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이 트레이닝 고용주가 트레이닝 해 주겠다라고 스폰서십을 주겠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요. 내가 셰프로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셰프와 관련된 경력이 최근 2년 중에 1 년은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비자를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을 들어 봤는데요. 특히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비자를 통해서 오셔 가지고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홍지 비자 지금 최근에 제가 진행한 비자도 그렇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 비자 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요리사고요. 그다음에 레스토랑 매니저,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그 그래픽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그다음에 건설 쪽에 타일, 목수, 페인팅,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아까 소재에 설명드렸듯이 호주에서 경력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서 관련 학위를 졸업하거나 뭐 관련된 학위가 없더라도 최근 2년 내에 1 년의 경력이 이 직업군으로 있다면 충분히 후원 업체를 선정받을 수만 있다면 후원을 받아서 트레이닝 비자로 호주에 오셔서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제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비자, 그다음에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비자가 바로 호주 이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자가 TSS 서브 클래스 482 비자 번호죠. 482라고 하는 그런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IT 엔지니어링 관련된 숙련 노동자, 한국에서 정말 기술이 좋은 분들이 이런 비자를 통해서 호주로 취업을 하시고요. 그 취업 비자로 어느 정도 일을 하시면 영주 비자로 전환되는 그런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취업 비자는 총 3 가지 스트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short-term 스트림, medium 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이 호주 이민성에서 선정한 어떤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이민성은 단기 직업군 리스트도 있고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군이 호주 이민성에서 선정한 단기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면 나는 이 TSS 비자를 short-term 스트림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내가 만약에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이 중장기 직업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미디엄 텀 스트림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디엄 텀 스트림으로 진행하는 TSS 비자의 경우에 나중에 영주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쇼텀 스트림으로 진행하는 TSS 비자는 영주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해요. 쉽게 예를 들게요. 레스토랑에서 키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군이 어 두 개로 나뉘어요. 쿡일 수도 있고 셰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쿡은 쇼텀 스트림의 그 쇼텀 오큐페이션 리스트, 단기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이고요. 셰프는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쿡으로서 이 비자를 신청하시면
나는 영주권까지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만 발급이 돼요. 그래서 최대 2년 더 한 번 더 비자를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끝이고요. 내가 셰프로서 TSS 비자를 신청하면 한 번에 4년 비자가 나오고 4년 중에 3년을 내가 그 고용주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 그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주 비자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주 비자로 전환 불가능한 쇼텀 관련된 직업군에는 뭐 조리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쿡, 그다음에 제빵사,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그다음에 그래픽 웨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사지사 이런 직업군이 한국에서도 그리고 호주 현지에서도 한국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직업군이고요. 나중에 영주 비자로 전환 가능한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쿡이 아니라 셰프, 용접, 자동차 정비사, IT 프로페셔널, 타일 공목수. IT 안에 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죠. 대부분이 미디엄 텀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다시 한번 T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신청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군이 호주 정부가 지정한 어떤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스트림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나뉘고요. 내가 미디엄 텀으로 TSS 비자를 신청한다면 추후에 영주권으로 전환도 가능한 그런 취업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타임 기준으로 2년 경력이 있어요. 아까 트레이닝 비자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기준으로 1년이 있다라고 했죠. 1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1년만 있는 분들은 일단 407 비자 트레이닝 비자로 넘어가서 트레이닝 비자로서 경력을 채워서 2년 경력을 만든 다음에 482 비자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짜실 수가 있고요. IELTS 영어 점수는 트레이닝 비자는 되게 낮은 점수를 요구한 반면에 TSS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ELTS 기준으로 강력력 5.0 정도의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도 트레이닝 비자는 되게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호주에 대해서 크게 경력이 없는데 이제 한번 호주로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죠. 사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아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안 되는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면 뭐 407이라든지 482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내 경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군으로 얼마만큼 일했는지. 근데 내가 풀타임 기준으로 38시간 기준으로 2년 경력이 없어. 그러면 407 비자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482 비자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학생분들이 비자를 받으시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일 흔한 사례가 뭐냐면 한국에서 아무 경력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졸업 직전이라든지 졸업 직후에 일단 호주에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쉽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일단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일을 해 보시니까 내가 정말 취업도 괜찮고 이쪽으로 한번 더 깊게 공부도 해 보고 일도 계속 해 보고 싶어. 그러면 학생 비자로 바꾸세요. 학생 비자로 바꾸면 뭐랬죠? 2년 동안 학업을 하면 졸업생 비자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아 나가면서 추후에 졸업생 비자로 넘어가서 그 졸업생 비자 동안 또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타임 기준으로 2년은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생 비자는 1.5년 아니면 2년이니까. 그러면 내가 졸업생 비자랑 스튜던트 비자 때 일을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TSS 비자로 신청하고 TSS 비자를 통해서 영주 비자, 즉 호주 이민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호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례고요. 나머지 트레이닝 비자에서 TSS 비자로 넘어가는 것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로 왔는데 학업은 안 했어요. 학업은 안 했는데 내가 주방에서 셰프로서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가지고 또 호주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407 비자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 경력을 바탕으로. 그 407 비자로 또 일을 하면서 2년 경력을 채워서 482 TSS 비자로 들어가서 영주 비자, 즉 이민까지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호주 비자 취업하시는 게 정말 리얼 케이스로 뭐 타일 용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한국에 타일 용접 기술 전문 단기 과정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수료하고요. 거기서 일한 것들을 바탕으로 1년 경력을 채워서 호주의 건설회사에서 트레이닝 비자를
받아요. 실제로 호주 타일 공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호주 건설회사에서 이런 트레이닝 비자를 조금 쉽게 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트레이닝 비자를 진행해서 승인받아서 들어와서 그 트레이닝 비자로 또 호주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TSS 비자 등을 통해서 내가 영주 비자까지 가는 방향으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비자를 어떻게 셋업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 비자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이 제한이 괜찮다라면 워킹 비자로 우선은 호주에 들어와서 다양한 취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혹은 워킹 비자를 해 놓고 인제 보도가 열릴 때까지 한국에서 그런 취업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같은 것들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어 취업을 잘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PPT는 다 마쳤고요.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Q&A 게시판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전 질문 게시판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전에 설명회 신청 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질문 중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들을 답변을 법무사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인들이 호주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우선은 한국 분들이 이제 그 들어오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진출하는 직종이 조금 틀리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hospitality 직업군으로 제일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은 뭐 셰프라든지 쿡, 레스토랑 매니저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외 쪽으로 이제 전문직으로 조금 넘어간다면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그 IT 관련된 직업군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인제 호주의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 쪽은 건설 쪽 저희 나라 분들이 그 타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받아서 이제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건설 쪽으로, 용접 건설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취업과 현지 생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조금 이렇게 높은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용 복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한국에서 인제 이렇게 생활하시면 아무래도 부모님 집, 그다음에 부모님이 해 주시는 그런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뜻하게 먹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거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집 같은 경우에도 매주에 거의 뭐 한 $100, $120, 뭐 시티 지역은 $150를 내면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영부영 호주에서 취업을 하면서 생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고 부딪히시면 생각보다 expense가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을 좀 잘 짜서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자들을 바탕으로 조금 준비를 해 오신다면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점이 실제적으로 단점보다는 아직은 훨씬 많은 그런 호주 취업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사례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전문직이랑 그다음에 전문직이 아닌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문직이 아닌 뭐 이렇게 직업군들 중에 저희가 흔히 보케이셔널 직업군이라고 하거든요. 뭐 요리사, 그다음에 뭐 용접사, 자동차 정비사, 뭐 이런 직업군들은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규직 개념이 거의 풀타임인데, 뭐 학생 비자 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거의 다 그런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직으로 가면 갈수록 좀 그런 부분이 낮기는 해요. 다만 그래픽 디자이너 그런 디자이너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마케팅 쪽, 레스토랑 쪽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호주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캐주얼 워커인데 그분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정규직 워커보다 훨씬 높거든요, 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회사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조금 걱정을 크게는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헤드헌팅을 통해 호주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셔 가지고 뭐 호텔이라든지 하스피탈리티 투어리즘 그다음에 농장 공장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이렇게 잡을 소개해 주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오셔서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또 더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IT 관련된 경력이 한국에서 많다. 그다음에 엔지니어다. 뭐 이렇게 내가 특별한 그런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 있는 그런 경우라면 헤드헌팅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대다수가 실제로는 IT 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IT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들은 정말 그냥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셔도 조금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도 조금 수월하게 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 취업 시 어느 것이 더 취업에 수월할까요? 문과 사무직 대 국비 IT 관련 수료자, IT 개발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문과 사무직, 국비 IT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당연히 IT 개발자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비교 말고도 전반적인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거 보면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취업에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과 사무직은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내 능력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영어적으로 되게 많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과 사무직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진짜 어렵다고 보고요. 이렇게 IT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뭐 이런 쪽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충분히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로 커리어 시작 전인데 호주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 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그냥 딱 학과만 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학위만 딱 마쳤는데 많은 분들이 디벨로퍼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잡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잡을 잡고 근데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거니까 그런 이제 내 학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인제 잡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소스라든지 영어적인 측면이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한다면 굳이 디벨로퍼로서 경력보다는 내가 다니면서 이때까지 했던 공부를 하면서 이때까지 관련된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디벨로퍼가 아니라도 IT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뭐 졸업자들도 바로 잡을 구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디벨로퍼는 뭐 그래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다면 1 년에서 3년 사이면 충분히 호주에서도 좋은 잡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력 2, 3년 차 호주 취업 후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한국 경력 2-3년 차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주에 와서 인제 그 고용주만 잘 구해진다면 즉 일만 잘 구해진다면 그 회사에서 인제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TSS라는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한국에서 그런 업체를 찾는 거는 쪼금 많이 힘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비자든 간에 일단은 호주로 만약에 내가 어떤 직종에서 2-3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라면 어떻게든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됐든 학생 비자가 됐든 호주로 들어오셔 가지고 내가 경력을
내 경력을 보여주면서 스킬을 보여주면서 인제 나에게 그 스폰서십을 줄 그런 고용주를 찾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고용주만 찾는다면 이미 경력적인 부분에 대한 요건에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에 TSS 비자를 통해서 영주 비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아까 비교 드렸죠. 내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영주권까지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직업군으로 내가 경력이 있다라면 호주로 어떻게 어떤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호주 생활 시 주의사항 등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호주에서 잡을 잘 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보면 조금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호주에서 이런 목표를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가겠다라는 계획하에 한국에서 좀 준비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준비라는 게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호주에 오시면 내가 한인잡만 보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로컬 잡으로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로컬 잡에서 항상 주저하시는 이유가 영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호주에 오셔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라기보다는 요즘은 한국에서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스토랑이라든지 하스피탈리티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뭐 IT 쪽으로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다 하면 국비 IT 관련 것들을 수료를 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좀 더 내가 잡을 찾는 데 시간도 단축하고 그만큼 비용 소모도 적기 때문에 조금 정착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한국에서 막연하게 비자 신청 호주로 가자.' 이것보다는 조금 그거에 대한 준비를 영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경력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다루는 동안에 Q&A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TSS 비자의 경우 한국 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국 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나이가 궁금하고 프리랜서 비자와 사업 비자에 대한 고격 부탁드리며 현지 월세 생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호주 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이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군에 입대하는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민권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 따고 시민권까지 따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되고요. 프리랜서 비자는 어떤 비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음 일단 사업 비자적인 부분인데, 그 사업 비자도 요즘 호주에서 이제 되게 많이 앞으로 되게 괜찮을 게, 내가 특정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시작을 하면 비자를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리지널 지역, 즉 인구 저밀도 지역에 가서 사업체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비자가 많이 소개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런 준비를 하신다면 고민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학업을 통해 내가 졸업생 비자를 받을 건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인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전 경력을 바탕으로 407 아니래. TSS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407이나 TSS 비자는 고용주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비자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서 아마 그거에 관련된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냥 투자 이민 쪽으로 여쭤보시는 거라면, 지금 뭐 투자 이민도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투자 경력이라든지 사업체 운영 경력이 상당수 있으셔야지 호주에서 비자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비자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지 월세나 생활비도 간략하게 네, 보이시는데요. 현지 월세 생활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월세 개념보다는 주당으로 그 반값을 내거든요. 주당으로 반값을 냈었을 때 뭐 내가 완전 시티 중심지에만 안 산다면 뭐 120에서 150불 사이에요. 호주 달러로 한 주에. 그러면 뭐 한 달로 치면 500 불에서 조금 그 이상 뭐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분과 같이 산다 이렇게 하면 또 쉐어해서 그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말씀드린 게 뭐 방값, 밥값, 교통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한 달에 800에서 900 불로 할 수 있게끔 조절해라라고 말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달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어 비용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얻은 전문학사 학위도 인정해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트랜스크립트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전 과정이라든지 새로 학점은행에서 보는 학사 학위라든지 트랜스크립트 다 제출하시면 다 인정되는데요. 이게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따로 한번 저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요. 제가 어떤 비자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해서 도움을 더 드릴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인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디펙토 비자 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그 Q&A 통해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먼저 드릴게요. 407-482 비자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비자 신청 및 취득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자의 경우 고용주를 직접 구한 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호주 밖에 있으면 승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 직업군이라고 해서 크리티컬 섹터, 호주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켜요. 그 인력 안에 뭐 IT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디칼 쪽, 간호, 뭐 의사 뭐 이런 쪽은 포함이 되는데 그런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지금 비자를 신청해도 승인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주를 직접 구하여야지만 고용주가 나에게 스폰서십을 준다라고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하기에는 이제 중간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중간 업체의 피해를 보신 케이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어떻게 호주에 뭐 그런 고용주 후원 비자를 통해서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비자를 통해서라도 한번 들어와 보시라.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그런 인더스트리 상황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용주를 직접 반드시 구하셔야 되는데 물론 중간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 비자는 최근 2년 내에 1년 풀타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482 비자는 몇 년 이내 2년 경력인가요? 했는데요. 5 년입니다. 5년이라고 말씀 네.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중복이 되거나 이미 언급했던 질문은 생략하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점수를 말씀을 하셨고요. TSS 비자 신청 가능한 것 같은데 IELTS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신청 및 스폰서 찾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다른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면 높은 포인트가 배당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고용주 후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고 스폰서 비자를 준비하신다면 그거는 그냥 최저 점수만 맞추시면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IELTS 점수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투사 복무 경력이 있는데 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취업 및 영주권 루트가 있나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투사 복무 경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카투사 복무 경력으로 있으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하는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호주로 뭐 학업을 한다든지 워킹 비자로 넘어오셔서 일을 구하셔야지 영주권이나 뭐 다른 취업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종차별 관련 범죄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호주 현지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저는 사실은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 크게 못 느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는 주위에 이제 호주 분들 근데 정말 조금 되게 올드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백호주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있고 하는데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자주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호주는 그냥 이렇게 주위를 보면 다들 다른 국적의 나라 분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다양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가라서 인종차별적인 부분은 다른 국가의 이제 월드 토픽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좀 그런 부분은 덜한 나라가 아닐까.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2 비자의 경우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IT 관련 학과여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과가 있으실까요? 이 질문 주신 분은 컴퓨터 멀티미디어 공학인데 이게 영주권 문의 관련했을 때 등록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시네요. 우선은 이제 그 진행하시는 비자가 482 비자예요. 그 482 비자는 이제 학위 이름보다는 내가 학업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공학과더라도 내가 디벨로퍼가 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언어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셨다라면 충분히 케이스 오피스한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기술 비자를 진행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공학과인데 등록이 안 됐다 이 말은 공학 인증이 안 돼서 기술 심사 받고 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마다 어떤 조건이 틀린데 TSS 482 비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이수를 하셨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자 커리어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경력이 없으신데 월 신청도 어려울 경우에 혹시 개발자 커리어로 호주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분도 인제 일을 구하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예전보다는 현지에 호주인들도 그다음에 외국에서 유학생들도 IT 쪽으로 워낙 많이 호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주 로컬에서 잡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잡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여러 곳에 자신의 그런 경력을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차라리 나이 제한으로 못 온다면 석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호주로 학업으로 와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영주 비자를 준비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호주 워홀을 추천을 주위에서 많이 받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경력을 3년 정도 쌓은 뒤 30세가 되기 전에 워홀을 가시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 가는 것도 많아서 이분은 본인이 늦은 나이에 경력을 쌓고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어 경력을 3년 정도 쌓은 뒤 30 세가 되기 전에 호를 가볼까 했습니다. 저는 30 세도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주위에 많으세요. 20대 후반에 오셔 가지고 새롭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전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면 더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들어오시는 게 쪼금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 경력이 많은 것보다 호주에 와서 호주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건축가도 포함되나요? 하셨습니다. 건축가도 부속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호주 건축가 라이센스 따는 거는 한국 건축에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가여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짧은 기간의 과정을 수료 후에 호주에서 건축가 라이센스를 따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축가로 아키텍으로 해서 넘어오시는 건 실제로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넘어오신다고 해도 또 추가적인 학업을 하시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행 가이드 같은 직업군은 호주에서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시드니 쪽에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는 제 주위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직업군은 아닌 걸로 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직업군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여행 시스템이 이미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이제 굳이 이제 여행 가이드가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인제 직원을 구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PTE 성적도 비자 신청에 활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PT 성적도 다 인정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호주의 호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영어 외에 필요하거나 본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영어만 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호주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인제 주위에서 보면 일본어보다는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으실 것 같기는 해요.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호텔에서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한다면 아마 더 많이 뽑지 않을까요? 네, 다음 질문은 유아 보육 자격증, 어린이집 자격증이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 가셨을 때 호주 어린이집이나 차일드 케어 관련 직종으로 갈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호주는 차일드 케어에서 안에서 그룹 리더, 그러니까 이 특정 연령의 리드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학위가 필요하지만 어시스턴트는 그렇게 학위가 요구되지는 않아요, 그 일을 하려면. 그래서 심심치 않게 한국에서 학위가 있거나 한국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관련된 일을 하시고 그 관련된 일을 바탕으로 여기서 디플로마 공부하셔 가지고 뭐 영주권이나 졸업생 비자 등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이제 스페인어나 영어 영문을 전공하고 계신데 호주에서 혹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커리어가 있는지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호주는 이제 라틴 아메리칸 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스페인어를 전공해서 구사하실 수 있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중국어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조금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걸로 인제 그 언어로 인해서 영주권을 가거나 뭐 이런 다른 취업 비자를 받는 건 어려운데 어떤 비자를 통해서 일을 구할 때는 서비스업 쪽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을 때 일을 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개발자는 따로 경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학위가 없어도 해당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학위가 없는 분들은 이제 고용주한테 어떻게 어필할지도 중요하고요. 학위가 없어도 경력이 많다면 비자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인제 뭐 학위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러면 좀 힘들겠지만 경력이 엄청 많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경력으로 학위를 대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위가 없으면 인제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학위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없지 않을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TSS 비자가 학위를 요구하는 건 확실하지만 어 경력이 제가 알기로 5년 이상인가 그렇게 있으면 학위를 대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사파리 비자의 단기, 중단기 지급본 리스트는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장 판매직 세일즈 근무는 해당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매장 판매직 세일즈 근무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은 다 쇼텀 단기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직업군 리스트는 그 이민성 홈페이지 가면 쉽게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인제 구글에서 인제 오큐페이션 리스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쉽게 찾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그다음 질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호주 공항은 언제 열릴 걸로 전망하시나요? 하셨습니다. 가슴이 좀 아픈데 아마 저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지만 요번에 예산안 편성되고 총리가 발표하는 걸 들었을 때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까 디팩토 비자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분인데요.
여자친구가 호주 분이시고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 같은 도시에 살지 못하시고 디펙토 비자 발급에서 관련돼서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이긴 하시지만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취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네. 근데 이제 문의 주셨으니까 한다면 조인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그 예시 서류이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financially 쉐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증빙을 하시면 financial requirement는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사적인 정보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후에 저 뭐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저 검색하셔 가지고 컨택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따로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은 혹시 IELTS 대신에 토플이나 토익도 활용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토플은 가능하지만 토익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사 인기 직종 중에 한 개를 본인이 하시는데 음. 자격증만 있고 경력은 없으면 취업하기 어려울까요? 혹시 급수는 상관없을까요? 하셨거든요. 이 사회복지사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물론 사회복지사라는 라이센스를 요구를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호주 학위가 아니면 호주 사회복지협회에서 인정되는 학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호주에서 영주권이라든지 취업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한국 학위로만 넘어와서 취업을 하기에는 학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인제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했다라면 호주에 와서 짧은 기간에 사회복지 학업을 통해서 영주권까지 인제 그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신 분들은 많지만 한국 학위만 딱 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코로나가 풀리고 난 뒤의 상황에서 호스피탈리티나 투어리즘 전망 쪽에서 어떤 직종이나 어떤 부분으로 좀 활발하게 될 건지 조금 더 의견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네. 뭐 우선은 그 지금 벌써 인제 hospitality tourism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학생 비자인데도 일에 대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저번 주에. 그다음에 코비드 비자라 스페셜 비자라고 해서 408 비자라고 하는 비자를 hospitality tourism industry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무료로 발급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호주가 직면할 hospitality 인력 쇼티지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인제 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여행 가이드가 아니면 어떤 걸 그러니까 뭐 사무직 뭐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크루즈라든지 리조트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다 뭐 투어리즘, 호스피탈리티 안에 들어가니까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루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아요, 요즘. 네, 그 다음 질문은 피트니스나 무술, 헬스 관련 직종의 전망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히 무술 관련된 거는 아마 정말 이제 그 아웃스탠딩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취득한 거라든지 뭐 어느 국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거라든지 막 이런 게 있다면 이제 탤런트 비자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근데 인제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취미로 혹은 뭐 그냥 내 개발로 해서 쪼금 좋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비자까지 연결되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보다 호주가 더 피트니스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트니스 관련 직종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 직업군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본인은 관세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무역 관련 자격증 호주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관세사 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관세사 자격증은 호주에서 쓸 수는 없어요. 저도 한국에서 무역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던 적이 있는데 쓸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호주에 와서 관세사 몇 과목을 그 관세사 되기 위한 몇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 자격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를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무역 영어라든지 물류 관리사 이런 뭐 무역 관련 자격증이 있진 않아요, 호주는. 그냥 관세사 관련된 공부를 해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호주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싶은데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워낙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그런 업체에 컨택을 해서 고용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뭐 이렇게 수익이 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딸도 그렇고 다 인제 한국어 학원 다 한국어 그런 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런 게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만났던 선생님도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는 한국에서 오신 워킹 홀리데이 선생님도 있었었고요.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경쟁률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데 호주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하려면 따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메디칼 쪽은 뭐 자격증은 아니라도 관련된 학위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라고 하면 이제 서티피케이트 for 한 6 개월에서 뭐 6 개월 정도 과정으로 해서 인디비주얼 서포트 과정을 반드시 끝내셔야지 AI 간호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고요. 간호사는 정말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직업군이에요. 그 간호사들이 제가 작년에 영주권까지 이어드린 분만 해도 한 40분 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호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사 부족에 대한 현실을 완전 그냥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간호사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간호사도 호주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학업을 다 끝내고 자격이 있다면 그거를 호주에 인정되는 짧은 단기 코스를 마치셔야지만 호주 간호사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격증은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료 시간이 거의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회계 쪽 관련해서 직업을 구하는 방법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취업한 사례나 하는 방법을 문의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외국인 대학교 교직원 취업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교직원으로 제가 취업한 사례는 인제 그 초청 교수님으로 해서 오셨던 분들을 제가 비자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여기서 저희 한국 분이신데 IT나 뭐 이쪽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셔 가지고 석사학위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서 잡 오퍼 받아서 뭐 투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봤었거든요. 인제 그게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다른 질문 같이 답변해야 네, 되겠죠? 회계로 직무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요거는 직업을 회계 찾는 회계 방법 네, 말씀 주시면 회 될 것 같아요. 회계는 사실은 부족 직업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회계 쪽으로 졸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주는 이제 공인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졸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 회계사가 또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회계사로서 뭔가 커리어를 쌓아 나가서 뭔가를 해 보시려면 일단 한국에서 조금 정말 많은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공인 회계 시험을 통과했을 경우에 좀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호주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하고 난 뒤에 그레이주에이트 인턴 같은 거를 통해서 호주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그만큼 배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고용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직장들도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부족 직업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 외국 학위만 가지고 회계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취업을 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아직까지는 접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픽 결과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설명의 종료 시간이 다 되어 질문 시간을 이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법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링크가 이제 곧 문자로 갈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외 취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해외 취업 센터에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방문 상담과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월드플러스의 사전 예약 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좋은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써주신 강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